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내연차 시장이 오토매틱 시계 시장처럼 발전하지 않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오토매틱 시계를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뭐 마니아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전문가는 더군다나 아닙니다. 20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가 10점은 처분을 했어요. IWC, 오메가, 제니스. 이건 제 취향이 아니라서 지금 7점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6개는 이제 롤렉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저는 특히 데이저스트를 좋아합니다. 데이저스트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가장 롤렉스답다. 그리고 점잖은 이미지에 정장과 캐주얼에 두루 이용할 수 있는 롤렉스의 헤리티지가 가장 잘 녹아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데이데이트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데이저스트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요즘 이제 젊은 수요층을 중심으로 서브마리너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이 서브마리너 원래 잠수 시계고 그렇게 비싼 시계가 아니었어요. IMF 전에 96년 이쯤에 제가 백화점에서 본 가격이 3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300 정도로 1000만 원이 더 올라 버렸어요. 요즘은 이제 스타벅스라 그래서 헐크 버전 녹색 서브마리너가 인기인데 요게 1300만 원대인데 요것도 한 1800에서 2000 정도로 높아져 있고, 서브마리너 콤비, 저도 이제 흑콤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공식 가격이 한 2000 됩니다. 데이토나는 되게 화려한 시계이긴 한데 그게 좀 부담스럽기는 하나 러버밴드로 조합을 하게 되면 꽤 스포티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처음에 구입할 때 좀 오래전에 구입했는데, 아니 가장 인기 없는 시계를 왜 구입하냐, 리테일가도 별로 안 좋은데 했는데 나름 개꿀인 시계가 돼버렸어요. 요트마스터는 디자인이 좀 특이하죠. 약간 변종 같아서 선호하는 시계는 아닌데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을 한 점 보유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롤렉스 하면은 이제 시계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뭐 기술자분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시계로서의 가치는 한 4,500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지금의 가치는 한 3배에서 5배는 뻥튀기져 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좋은 시계는 분명하나 최고급 시계는 절대 아니다. 그럼 뭐가 최고급이냐? 누구나 시계 하면 최고라고 꼽는 브랜드는 파텍 필립이죠. 시계의 근본입니다. 시계의 시작. 괴종시계, 탁상시계, 손목시계 다 파텍 필립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또 흥미롭게 최초의 손목시계는 까르띠에의 산토스입니다. 근데 이 까르띠에 산토스도 파텍 필립에서 영감을 받아서 손목시계를 가장 대중화를 먼저 시켰을 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또 예물로 많이 인기를 끌고 있고 오토매틱 무브먼트 기술도 뛰어납니다. 그럼 이제 파텍 필립이 최고면, 그럼 파텍 필립과 비슷한 인정을 받는 또 무슨 브랜드가 있느냐? 바쉐린 콘스탄틴, 오데마 피게, 이게 시계의 3대장이에요. 여기에 스와치 그룹의 최고 브랜드인 브레게, 그리고 아랑의 운트주에네. 이건 기술적으로 최고의 무브먼트다라고 인정을 받는 요 5개 브랜드가 시계에서는 가장 알아주는 하이엔드 극강의 브랜드다. 그러면 그 밑으로는 어떤 브랜드가 있느냐? 그 밑으로는 글라슈테, 그리고 예거. 영화에 많이 나와요. 아이언맨도 시계 뭘로 할까요? 하면 예거, 이렇게 그 장면 나오죠. 그 다음에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나오는 그 시계도 예거입니다. 깨진 시계. 그리고 블랑팡, 피아제, 요게 이제 그 다음 그룹입니다. 하이엔드 가장 상단에 있는 두 번째 그룹. 리차드 밀은 요건 좀 변종이죠. 이건 뭐 그냥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뭐 여기에 두 번째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신데 보석을 워낙에 그냥, 무브먼트도 별 희한한 무브먼트가 많아요. 롤렉스보다 더 마케팅 잘하는 특이한 곳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룹이 IWC. 이 IWC는 브랜드도 너무 웃깁니다. 국제시계공장이라는 말의 약자인데, 그리고 제니스, 그리고 롤렉스. 이게 이제 세 번째 그룹이니까 프리미엄으로 따지면 딱 중간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롤렉스가 왜 이렇게 유명하지? 롤렉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인 줄 알잖아. 이게 이제 마케팅을 너무 잘해서, 마케팅 잘한다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수요보다 공급을 확 줄여버려서 뭐든 나오면 완판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신품보다 비싼 중고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습니까? 시장이 그렇게 형성돼 있고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가장 현금화하기도 좋고 찾는 수요도 많으니
뭐 그걸 비정상적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롤렉스 밑에 있는 브랜드가 이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제 브라이틀링. 브라이틀링은 항공시계로 유명하죠. 오메가는 예전에 롤렉스랑 같은 급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이제 오메가보다는 밑에 있는 브랜드로 조금 저평가를 받고 있죠. 007 시계, 올림픽 공식 시계로도 유명한 기술력에 있어서는 사실 오메가가 롤렉스에 비해서 절대로 뒤질 게 없고 오히려 더 우수하다, 무브먼트는 더 뛰어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쨌든 지금 계급상으로는 좀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롤렉스와 브라이틀링 그 사이 정도? 네. 문워치 유명하죠? 오메가는. 네. 그 다음에 이제 태그 호이어 많은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태그 호이어가 이제 프리미엄의 입문 정도 되는 시계입니다. 모나코 사각시계 되게 유명하죠. 네. 그리고 이제 라도, 론진, 그리고 튜더. 튜더는 롤렉스 형제 모델인데 좀 저렴한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리미엄 시계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의미를 더 부여하거나 빼거나 뭐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희한하게 롤렉스가 딱 프리미엄의 중간 정도 돼서 차로 따지면은 벤츠 BMW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벤츠 BMW라고 보시더라도 E 클래스나 5 시리즈 정도다. 우리나라 국산 브랜드로 따지면 뭐 제네시스급인데 제네시스 뭐 한 G70, G80 뭐 요 정도 그 이상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쨌든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지만 공학적으로나 가치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대단한 모델은 아닌 기현상이 지금 오토매틱 시계에서는 벌어지고 있는데 내연차가 이런 오토매틱 시장처럼 쿼츠가 나오고 세이코에서 쿼츠 나와서 오토매틱 시계 딱 망할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더 시장은 커져 있고 롤렉스는 역대 최고의 매출과 순이익을 거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스마트 시계가 나왔는데도 여전히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연차도 전기차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이런 시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계시는 거죠. 어떨까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저는 일부 브랜드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부 브랜드, 페라리, 그리고 람보르기니, 포르쉐가 좀 애매하긴 한데 포르쉐도 911과 같은 헤리티지가 있는 모델들은 여전히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을 거기 때문에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공학적인 완성도보다는 자동차의 예술품,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의 상징과도 같잖아요. 전기차 시대가 오더라도 여전히 이런 수요는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라리가 하이브리드를 내던 뭐 전기차를 내던 내연차를 내던 그 가치는 어느 정도 지켜질 거라고 봅니다. 사실 페라리도 양산품이에요. 공장에서 찍어 만드는 건데 워낙에 이제 소량을 찍어내니까 마치 수제차와 같은 그런 가치를 인정받을 뿐이지 양산차로서 참 대단한 브랜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람보르기니는 아마 페라리보다는 가치 측면에서 훨씬 더 인정을 덜 받겠으나 나름의 시장은 앞으로도 유지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좀 갖게 하고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치를 인정받는 모델과 그렇지 않은 모델들이 확연하게 나뉠 걸로 보이긴 합니다. 911 같은 헤리티지가 분명한 모델은 앞으로도 어느 정도 가치를 계속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마칸이나 카이엔, 뭐 파나메라 같은 그런 대중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프리미엄급 모델들의 가치는 유지되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포르쉐는 좀 반반 정도, 일부는 오토매틱 시계와 같은 그런 시장에서 비슷한 분위기로 인정을 받겠고 과반수 이상은 내연차의 몰락과 함께 포르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지만 포르쉐도 오토매틱 시계와 같은 그런 헤리티지를 유지할 만한 모델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비슷한 효과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슈퍼카에서도 하이엔드 부가티라든지 파가니존다, 쿠닉세그 이런 브랜드는 전기차 시대가 오면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면 전기차 슈퍼카 극강의 네베라 또 그걸 뛰어넘는 모델들이 나왔을 때 재정 건전성도 뛰어나지 않거니와 그리고 많은 부호들에게 뭐 페라리와 같은 상징성 그 이상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브랜드 밸류라든지 헤리티지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보면은
페라리에 못 미치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만 워낙에 소량인데다가 수제라는, 그리고 또 소재가 특허가 돼 있어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 있는 이런 상품군들은 아마 무너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일반 대중 내연차들은 어떠냐? 이 시장은 아마 지켜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다 붕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필름 카메라처럼 픽처폰처럼 아마 그렇게 되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오토매틱 시계처럼 가치가 상승할 만한 요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보관이 너무 힘들어요. 시계는 제가 20개 보관하고 싶을 때 서랍 하나로 끝냈거든요. 100개 넘어봤자 시계장 하나만 안전한 걸로, 튼튼한 걸로 구입하면 됩니다. 제가 아는 분도 한 70개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 시계장 하나에 다 들어가니까.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자동차는 일단 3대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골칫덩어리예요. 5대 이상이면 정말 비용도 많이 들거니와 신경 진짜 많이 쓰입니다. 10대가 돼버리면 자기만의 주차 공간이 없고서는 이거 어려워요. 뭐 전용 주차 건물이라든지 창고라든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시 생활을 한다고 하면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잖아요. 자동차를 3대 이상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도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걸림돌입니다. 너무나 보관하기가 힘들다. 지방이나 전원주택이나 자기 소유의 큰 건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어려운 얘기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세금, 정기검사, 사실 이건 약과예요. 정말 힘든 건 이 수입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보유로 들어가잖아요. 보험사에서 자차를 안 들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겠다 하면 엄청나게 비싸게 부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수입차 같은 경우에 단종이 되고 오래 연식이 지나게 되면 부품을 구하기도 힘들거니와 공식 가격보다 더 비싸게 구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현재 판매되고 있거나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공식 부품도 저렴하게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루트가 꽤 많아요. 그리고 애프터마켓, 안전과 관련이 없으면 애프터마켓에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부품을 교체를 할 수가 있게 되니까 생각보다 유지보수가 알려진 거에 비해서 그렇게 극악 수준은 아닌데, 그런데 이게 연식이 오래되고 단종이 돼버리면 애프터마켓에서 더 이상 생산도 안 하고, 그리고 공식 부품도 늘 스탁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마저도 좀 더 비싸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자동차 안 타고 보관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고 하시겠지만 한 6개월 정도 보관하고 나서 오랜만에 타려다 보면 6개월 동안 오일도 이거 다시 교환해야 돼요. 다시 타려면. 그리고 꼭 오랜만에 타고 나오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꼭 교체해야 될 부품이 한두 개 생깁니다. 희한해요. 그런데 마침 이게 스탁이 없어서 여기저기 찾다 보면 공식 부품밖에 없는데 공식 부품도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어째요? 사야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지보수하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몇 대 정도라면 얘기가 다른데 5대 막 10대 이렇게 돼버리면 이 유지보수에 따른 이 비용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보관할 때도 마땅치가 않고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도 크니까 이거를 리테일에서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형립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보관도 용이하고 유지 보수도 쉬워야 이게 유지를 오랫동안 하면서 리테일 가격이 오를 때까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처분하고 뭐 이런 유통에 대한 기본 조건이 성립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오토매틱 시계도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오모일 비용이 들어가는데 오모일 비용 이게 어쩌다 한번 맡길 경우에는 꽤 그래도 비싸게 부르겠지만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골 서비스샵이 있습니다. 가서 한 번에 4-5개씩 맡기고 그러면 생각보다 비싸지 않고요. 그 다음에 리테일 가격이 판매 가격보다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르는 가격이 오모일 가격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정도로 올라 버립니다. 물론 이 리세일러들이 문제긴 해요. 이것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중국 시장이 과열돼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이 그래서 형성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러니까 이제 오토매틱은
계속 가치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자동차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시계는 법적으로 누가 금지를 합니까? 아무도 금지 안 해요. 시계 사겠다는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너 이거 만들어서 팔면 안 돼 라고 제재도 안 하고 네, 이거 뭐 환경 문제로 야 이거 문제 있으니까 더 이상 유통 뭐 도시에 차고 나오면 안 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내연차처럼 규제를 할 이유가 없어요. 누가 오토매틱 시계 차고 다니면은 금지할 테니까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제정을 하겠습니까? 자동차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가 2035년 이후에 판매 금지를 한답니다. 내연차는 못 팔게 한대요. 그리고 도시에는 못 들어오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제 배기가스 등급 해가지고 몇 등급에서 몇 등급 못 들어와 이런 규제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연차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대문 안에 대도시에 못 들어가는 문제가 생겨버리면 자동차로서 가치가 확 반감이 돼버리고 그리고 또 판매 자체가 금지가 돼버리면 제조사에서 완성도 높은 내연차를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개발 안 하죠. 개발 계획들이 다 종료가 되고 또 새로운 엔진, 새로운 파워트레인, 변속기 이런 것들도 이제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물론 이제 앞으로 내연차 시대가 좀 더 지속될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내연차 개발 계획이 다시 일부 브랜드에서 시작되고 있긴 하나 이것도 역시 한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법에서 금지를 시켜버리는데 법에서 금지가 되는 그 공산품이 가격이 리테일가로 다시 올라가는 현상은 절대 기대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겹쳐져 있는 내연차가 전기차 시대가 오면 오토매틱 시대처럼 다시 리테일가가 높아지고 그 가치를 소비자들이 인식을 달리해서 이걸 장기 보유하고 이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오토매틱 시계처럼 내연차 시장은 형성되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오토매틱 시계와 같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모델은 극히 일부일 수밖에 없고 그 대상이 아마 포르쉐, 람보르기니 그리고 포르쉐의 일부 모델 여기에 국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서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미래에 대한 전망은 여러분들이 막 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뭐 이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가봐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내연차가 또 생각보다 가치가 더 많이 인정을 받아서 혹은 내연차가 2035년도에 금지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또 중간에 틀어져 가지고 한 10년 연장되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2035년 내연차 판매 금지는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전기차로 완벽하게 이제 이관이 될 때까지 빠르게 모빌리티 시장의 개혁을 이루겠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건 수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는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내연차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바라지 않고요. 전기차 시대가 오더라도 한 7대3 정도로 유지를 비율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전 오염원으로서 내연차를 제어하기가 어려우니까 내연차가 지금 90%가 넘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건 맞는데 요게 전기차로 한 70% 정도 전환이 되고 30% 정도로 축소가 된다 그러면 비전 오염원에서 배기가스 문제가 좀 덜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후처리 장치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기준 및 이퓨얼과 같은 합성 연료 사용을 권장을 해서 좀 더 오염에 대한 문제를 줄여낼 수만 있다면 7대3 비율로 지금의 내연차 업체들도 많이 정리가 되긴 하겠으나 그 중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살아남아서 여전히 내연차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그런 균형 발전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연차를 완전히 퇴출시킨다라는 건 내연차의 역사 그리고 또 공학적인 진보 또 내연차가 담고 있는 감성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너무 아쉬운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각자 다양한 생각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이런 내용들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도 보고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해서 또 생각의 폭을 넓히는 그런 재료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